안녕하세요. 평양정보통 시청자 여러분. 탈북한 지 2년째인 제 이름은 민소정이에요. 평양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고, 저와 아버지, 이렇게 단둘이 가족이었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지만, 아버지는 어머니 목까지 저를 사랑하며 키우셨죠. 제가 잘못을 해도 크게 나무라지 않으셨고, 제가 원하는 건 뭐든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던 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작은 장사를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같이 시장에 나가 허름한 물건을 팔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셨죠. 저는 학교에서 옥수수밥과 소금국으로 끼니를 때우며 자랐어요. 배고픔이 일상이었지만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늘 피곤해 보였고, 그런 아버지가 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위안을 얻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턴가 아버지가 집으로 가져오는 물건들이 달라졌어요. 외국산 물건이 하나둘씩 집안에 쌓였고, 아버지가 손에 쥔 돈의 두께도 점점 두꺼워졌죠.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고만 생각했죠.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가 돈을 벌게 된 건 몰리브덴 덕분이었어요. 몰리브덴이라는 금속은 군사무기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예요. 북한에서는 많이 나지만 외부로 유출이 금지된 자원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몰리브덴을 몰래 빼돌려 중국에 팔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점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아버지는 돈주가 되었어요. 아무나 살 수 없는 평양에 연줄로 뇌물을 써가며 우리 집은 평양 중심부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고 외국산 가전제품과 가구로 집을 채웠죠. 저는 좋은 옷을 입고 학교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했지만 저는 이런 환경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똑똑하고 잘 크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과외 선생님을 통해 영어와 중국어를 배우게 하셨어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소정아, 우리 수령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잘 자라는 게 수령님께 보답하는 길이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학교에서도 늘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제 인생을 바꾼 건 아버지와 함께 갔던 중국 여행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죠. 비행기 승무원들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깔끔한 유니폼과 우아한 미소,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까지. 그들은 정말 멋져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 제 꿈은 하나였어요. 나도 비행기 승무원이 되고 싶다. 하지만 승무원이 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외모는 기본이고 학력과 집안 배경까지 모두 좋아야 한다고 했죠. 아버지는 제 꿈을 듣고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소정아, 너무 힘든 길이야. 그냥 지금처럼 편히 살면 되잖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도움으로 6년제 외국어 학원에 들어가 영어와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단어를 외우고 발음을 연습했죠. 이후 평양 외국어 대학에 입학했고 졸업 후 승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첫 비행은 정말 잊을 수 없었어요. 깔끔하게 달인 유니폼을 입고 동료들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죠.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릴 때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처음 하늘로 떠오르는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과 태양빛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죠. 이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야. 이 하늘이 바로 내 무대야.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달랐어요. 비행기는 생각보다 낡았고 좌석은 삐걱거렸어요. 창문을 통해 보이는 풍경은 처음엔 아름다웠지만 그마저도 익숙해지자 설렘은 사라졌죠. 무엇보다도 기내에서 느껴지는 감시의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비행 중에도 보이부 요원들이 우리를 감시했고 호텔에 도착해서도 자유는 없었어요. 외출은 금지되었고 현지 사람들과 대화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동료들과 방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며 누군가 듣고 있지 않을까 늘 불안에 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밖 풍경은 달랐어요. 베이징의 화려한 야경, 블라디보스토크의 활기찬 거리.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리의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으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들을 보며 자꾸만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자유로워 보일까?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처음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배은망덕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어릴 적부터 배워온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부정하는 게 죄를 짓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비행을 거듭할수록 그 믿음은 점점 더 흔들렸어요. 평양으로 돌아와도 그 화려함이 갑갑하게 느껴졌어요. 집안은 외국산 물건으로 가득했고 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위해 모든 걸 아낌없이 주셨지만 저는 그 안에서 점점 숨이 막혔어요. 마치 금빛 새장 속에 갇힌 새 같았죠. 어느 날 비행 중 창밖을 보며 깨달았어요. 제가 입고 있는 유니폼과 제가 살고 있는 그 호화로운 생활이 결국 화려한 감옥일 뿐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진정한 자유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유니폼을 입고 비행기에 오르는 저를 사람들은 늘 부러워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멋지지만은 않아요.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더 그래요. 고려항공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건 우리 승무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회사에서 월급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건 이미 오래된 일이에요. 승무원들은 저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회사에서는 아예 대놓고 부업을 만들어줬어요. 여자 승무원들에게는 빵집을 운영하라고 했고, 남자 승무원들에게는 택시 운전을 하라고 했죠. 저희 여승무원들은 평양 시내에 있는 빵집에서 교대로 일을 했어요. 빵집은 처음부터 잘 됐어요. 이유는 단순했죠. 저희 같은 미인 승무원들이 빵을 파니까 사람들은 빵을 사러 오는 척하면서 우리를 구경하러 오는 거였어요. 손님들 중에는 아침마다 빵 한 개를 사러 오는 남자들도 있었고, 빵은 사지도 않고 밖에서 계속 지켜보는 사람도 많았죠.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장사가 잘 된 덕에 회사는 기뻐했어요. 회사는 매일매일 빵을 더 많이 만들라고 지시했고, 저희는 비행 업무가 없는 날이면 빵집에서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하지만 빵집이 잘 된다고 해서 모든 승무원들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남자 승무원들은 택시를 운전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하루 종일 택시 운전을 하다가 다음날 비행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나마 저는 아버지가 부유하셔서 경제적인 걱정은 덜했지만 다른 승무원들은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빵집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동료 승무원인 은정이를 만났어요. 평소와 달리 그녀는 비행용 가방 대신 다른 커다란 가방을 끌고 있었죠.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어봤어요. 은정아, 그 가방 뭐야? 새로 산 거야. 은정이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는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소정아, 이건 그냥 평범한 가방이 아니야. 사실은 그녀가 털어놓은 이야기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은정이는 밀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비행기를 탈 때 세관 검열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금지된 물품을 몰래 들여오고 있었던 거였죠. 북한에서 세관 검열을 받지 않는다는 건 고려항공 승무원들만이 가진 특혜 중 하나였어요. 정부에서는 우리를 체제의 얼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해줬죠. 그런데 그걸 교묘히 이용해 밀수를 하는 승무원들이 있었던 거예요. 밀수 품목은 다양했어요. 미제 담배, 청바지 같은 물건도 있었지만 가장 인기 있는 물건은 한국 드라마 CD와 USB였어요. 북한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게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손에 넣고 싶어 했어요. 은정이는 목숨을 걸고 그런 물건들을 밀수해 오고 있었어요. 이유를 물었더니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은정이뿐만 아니라 다른 승무원들도 같은 이유로 밀수를 하고 있었죠. 소정아, 나도 무서워.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혼은커녕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이해는 갔지만 그런 위험한 일을 하다가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북한에서는 금지 물품을 밀수하다가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심지어 총살당할 수도 있었어요. 은정이는 밀수를 할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월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회사에서 부업으로 제공한 빵집과 택시, 운전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예요. 밀수 커미션 값은 품목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어요. 미제 담배 한 갑은 작은 이익밖에 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들여오는 한국 드라마 CD나 USB는 큰 돈이 됐죠. 그러나 그만큼 위험도 컸어요. 은정이는 한 번은 검열관이 그녀의 가방을 의심스럽게 쳐다본 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때 그녀는 뇌물을 주고 다행히 그날은 무사히 넘겼어요. 사실 북한은 뇌물공화국입니다. 뇌물 없이는 되는 일이 없고 뇌물로는 안 되는 일이 없다는 말이 북한 전역에 만연해 있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뇌물을 주거나 받는 일은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을까요? 안전원은 안전하게 해먹고 소대장은 소소하게 해먹고 보위부는 보이지 않게 해먹고 연대장은 연대에서 해먹고 대대장은 대대적으로 해먹는다는 웃지 못할 개그가 있겠어요. 하지만 금지 품목을 밀수하다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가죠. 그러나 그녀는 그 사건 이후에도 밀수를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부유하셔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지 않았지만 다른 승무원들은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밀수와 관련된 승무원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되었어요. 밀수를 하다가 걸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승무원도 있었고 아예 감시를 피하기 위해 비행기를 포기한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은정이는 여전히 밀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말했어요. 소정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내가 이걸 그만두면 어떻게 살아가겠어?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지만 그녀를 도울 방법도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승무원이 된 뒤로 처음으로 제 일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체제의 얼굴로 보이기 위해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은정이가 체포된 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어요. 우리는 모두 평양에 있는 회사 빵집에서 교대로 일을 하고 있었죠. 은정이는 전날 비행에서 돌아와 피곤한 얼굴로 가게로 들어왔어요. 저는 그녀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은정아, 어제도 고생했지? 커피 한 잔 타줄게. 은정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어요. 그녀는 멍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자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 별일 없어. 하지만 그날 은정이의 행동은 평소와 달랐어요. 가게에서 일하는 내내 누군가를 의식하는 것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긴장한 표정을 지었죠. 점심 무렵 가게 밖에 검은 차가 멈췄어요. 저는 그 차를 보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양에서는 검은 차가 멈추면 대부분 보위부 요원들과 관련된 일이거든요. 은정아, 저 차 좀 봐. 왜 저기 멈춰 있는 것 같아? 제가 말하자 은정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설마 나 때문은 아니겠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검은 차에서 양복을 입은 보위부 요원들이 내렸어요. 그들은 천천히 가게로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요원 중 한 명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은정 동무, 당신을 국가보위부 조사 대상자로 체포한다. 은정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도망칠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어요. 그녀는 요원들에게 손목을 붙들린 채 질질 끌려나갔어요. 아니에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은정이가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요원들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끌고 갈 뿐이었어요. 저는 두려움에 발이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할 수 없었어요. 은정아. 저도 모르게 그녀를 부르며 달려갔지만 요원 중 한 명이 저를 막아섰어요. 이 일은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다. 물러나시길 바란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은정이는 차에 실려갔고 차는 빠르게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은정이에 대한 소식은 들을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동료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금기처럼 여겨졌어요. 저는 한동안 은정이가 끌려가던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무서워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체념도 담겨 있었어요. 그녀가 밀수에 손을 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녀가 끌려가는 걸 보니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은정이의 체포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여전히 그녀가 끌려가던 날을 떠올리며 우울감에 빠져 있었죠. 빵집에서 돌아와 집으로 들어갔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파트 입구에 검은 차가 몇 대 멈춰 있었고 집안에서 낫지 않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집안은 엉망이었고 아버지는 검은 양복을 입은 보위부 요원들에게 붙들려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외치며 달려갔지만 요원 중 한 명이 저를 막아섰어요. 민소정 동무, 여기는 국가보위부 조사 중이다. 방해하지 마시길 바란다. 제발요. 아버지를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요원은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민혁진 동무는 당 고위 간부와의 뇌물 거래와 밀수 혐의로 체포된 상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아버지가 체포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저를 보며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소정아, 괜찮다. 내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거라. 그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요원들은 아버지를 끌고 나갔고 저는 그 뒤에 남겨졌어요. 아버지가 체포된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검은 차가 집 앞에 멈춰 서고 보위부 요원들이 집 안을 뒤집어 놓고 아버지를 데려가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 괜찮다. 내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거라. 그 한마디는 저를 버티게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를 무너뜨리기도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집에 홀로 남겨졌고 아무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죠. 회사에서도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려 했지만 동료들의 태도는 이미 바뀌어 있더군요. 모두들 저를 피했고 아버지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면서 회사 내부에서도 저는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어요. 결국 비행기 승무원에서 지상직으로 강등됐어요. 승무원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제가 이제는 공항 사무실에서 짐을 확인하거나 서류를 정리하는 단순 업무를 하게 된 거죠. 매일 공항에서 비행기들이 이륙하는 걸 보며 제 꿈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을 느껴야 했어요. 지상직으로 내려간 이후에도 회사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동료들은 저를 완전히 외면했고 상사들조차 저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게 느껴졌어요. 더는 견딜 수 없었어요. 저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죠. 그 후로 저는 집에 틀어박혀 지내기 시작했어요.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겁이 났어요. 평양에서 저는 고립된 채로 살아갔고 아버지와 은정이가 사라진 후에 빈자리가 저를 짓눌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동업자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낯선 남성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무언가 간절함이 서려 있었어요. 민소정 동무 맞소. 나는 민혁진 동무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라오.
그는 탈북을 준비하고 있다며 저를 돕겠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를 믿기 어려웠어요. 왜 저를 돕겠다는 거죠?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던 건지 솔직히 말해주세요. 왜 그가 저를 도와주려는지 알 수 없었고, 탈북이라는 단어는 제게 너무 멀고 위험하게 느껴졌죠.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제가 떠날 수는 없다고 하자.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아버지가 부탁했어. 민혁진 동무는 나를 살려준 사람이요. 내가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구해줬어.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것이요. 아버지가 혹시 자신이 잘못되거든 이 땅에서 나를 꼭 탈북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끝까지 저를 위해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탈북 준비는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요. 브로커도 연결했어. 하지만 이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야 하오.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탈북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었어요. 실패하면 저는 잡혀 끌려갈 게 분명했고, 성공한다고 해도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탈북 준비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그는 저를 브로커와 연결해 주었고, 탈북 루트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압록강을 넘어 중국으로 간 뒤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도착하는 경로였죠. 압록강을 건넌 뒤 중국에서의 생활은 항상 긴장감의 연속이었어요. 브로커는 저를 은신처에 숨기며 말했어요. 중국에서는 절대 조심해야 해. 내가 북한에서 온 걸 들키면 바로 돌려보내질 거야. 매일 은신처를 옮기며 몇 주를 보냈고, 마침내 라오스로 넘어가는 날이 왔어요. 라오스 국경을 넘은 후 우리는 밀림을 통과해야 했어요. 밀림은 무섭도록 깊었고, 그곳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밤에는 온갖 벌레들이 들끓었고, 낮에는 땀이 비오듯 흘렀죠. 저는 점점 기력이 떨어졌고, 어느 순간에는 걸음을 옮길 힘조차 없어졌어요. 그때 저를 붙잡아 준 건 함께 탈북하던 중년의 여성, 어머니처럼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제 손을 붙들고 말했어요. 소정아,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조금만 더 버텨야 해. 그녀는 저를 부축하며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줬어요. 그녀의 말과 행동은 제게 큰 용기가 되었어요. 라오스 밀림을 지나 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탈진 상태였어요. 태국 난민 수용소에서 저는 고열에 시달리며 거의 죽을 뻔했어요. 열병은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그때도 그분은 저를 어머니처럼 저를 돌봐주었어요. 그녀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고, 자신이 가진 약과 음식을 아낌없이 나눠주었어요. 넌 꼭 살아야 해.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내가 포기하면 지금까지의 고생이 아무 소용없게 돼. 그녀의 노력 덕분에 저는 기적적으로 열병에서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2달 후, 마침내 우리들은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태국 난민 수용소에서 들은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은 제가 드라마 몇 편 보고 알고 있는 한국이 아니었어요. 훨씬 발전되고 자유가 보장된 꿈의 나라였어요. 비행기에 오르던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향해 가고 있다는 실감을 했어요. 새로운 땅, 새로운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밤에 도착했는데 비행기 창너머로 보이는 반짝이는 대한민국은 보석을 뿌려놓은 듯 빛나 보였습니다. 처음 본 인천공항은 내가 가본 그 어느 나라보다 크고 화려하며 깨끗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에 들어섰을 때 모든 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죠. 공항의 밝고 깨끗한 모습, 사람들의 자유로운 표정, 그리고 어디에서도 느껴지지 않던 안전함. 이 모든 게 저를 환영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몇 달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국정원에서 거주하며 받았던 조사는 놀라웠어요.
북한에 대해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국정원에서의 기억은 처음 입소하면서 커다란 가방을 줬는데 그 가방 속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 있었어요. 일상복과 내일을 비롯하여 놀랍게도 생리대까지 챙겨주는 세심함에 진한 감동을 받았죠. 국정원에서 영화 보고 책 읽으며 맛있는 밥도 먹으며 인격적으로 대우받으며 조사를 받으니 불편한 게 없었어요. 특히 탈북 과정에서 배고프고 힘들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도착한 한국의 국정원은 두려움보다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국정원에서 조사가 끝나고 우린 하나원으로 이동을 했어요. 한국 사회에 적응해 살 수 있도록 참 세심하게 교육을 시켜줬어요. 한국 사회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세상과 너무나 달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정착 초기에는 태국에서 저를 도와준 그 아주머니 윤정숙 씨와 거의 함께 지냈어요. 저는 그녀를 진심으로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태국 밀림을 지날 때부터 그녀는 제게 진짜 엄마처럼 대해줬거든요. 한국에서도 그녀는 늘 제 곁에서 저를 도와줬어요. 하나원에서 생활이 끝나갈 즈음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은 후 필요한 밥솥과 생활용품까지 챙겨주고 쌀까지 챙겨줬지만 그래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같이 다니며 사고 머리를 맞대고 서로 도와가며 핸드폰으로 메뉴를 검색해 같이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어요. 한국의 레시피대로 처음 김치를 만들어 봤는데 매운맛에 눈물을 흘리며 먹었어요. 북한에서는 고춧가루가 귀하니까 김치를 빨갛게 만들지 않거든요. 소정아, 우리는 여기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말자. 천천히 같이 가자. 그녀의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은 것 같았죠. 한국에서의 삶은 처음엔 어려운 점도 많았어요. 언어와 문화 차이,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오는 낯설음이 저를 힘들게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윤정숙 엄마는 제게 항상 용기를 줬어요. 소정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행운이야.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돼.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어요. 드라마를 마음껏 보고 뉴스도 보고 따라 말하기를 열심히 했어요. 이제는 한국말로 일상 대화를 어려움 없이 알아듣고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제겐 한국말이 외국어 같았거든요. 이제는 서류 작업도 혼자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정착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직업도 구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죠. 손님들 중에는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소정 씨, 한국에 와서 잘 적응하고 계시네요. 힘내세요. 그런 따뜻한 말들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는 점점 한국 생활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윤정숙 엄마는 지금도 제 곁에 계세요.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녀는 항상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시죠. 소정아, 넌 나한테 딸 같은 존재야. 내가 여기 있는 한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탈북의 험난한 여정을 겪으며 이런 따뜻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게 감사했어요. 지금의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북한에서의 날들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더 이상 그리움이나 아쉬움은 없어요. 지금의 자유로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거든요. 전 생활이 안정이 되면서 아버지 소식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소식을 알게 되면 이곳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하며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는 지금이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늘 다짐해요. 저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다고요. 윤정숙 엄마가 제게 보여준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잘 오셨어요. 고생 많으셨네요.
꼭 아버님 건강하게 살아계시길 바라며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랍니다. 소정 씨 앞날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평양정 보통이 응원합니다. 평양정 보통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